우크라이나를 움직이는 사람 전부 다 영국 스파이들입니다. 지금 젤렌스키 경호원들이 다 영국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에 가장 투자를 많이 한 사람 누굽니까? 영란은행이에요. 지금 우크라이나 채권을 갚지 못하니까 늘 디포트 상태니까 어떻게 합니까? 채권 조정을 해요. 30% 원금 깎아주고 뭐 20년 동안 유예하고 거의 거저주다시피 하거든요. 근데 그걸 왜 그렇게 하는 거 하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채권 값을 막 떨어뜨리면 또 떨어지면 그걸 또 사요. 한쪽에서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금융 스킨 비슷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통제하는 거죠. 그리고 전 궁금한 게 이제 지금 미국하고 이란이 전쟁 중이잖아요.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봉쇄 이미 했어요. 네, 봉쇄했는데 그러면은 에너지 관련해서 러시아가 추가적으로 반사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 이런 말들이 나오더라고요. 당연하죠. 그럼 러시아는 경제적으로 더 많은 수혜를 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푸틴이 표정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아, 너무 행복해서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란이 그 공격을 하는 게 지금 공식적으로는 이란은 그 정유 시설을 폭격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상 폭격을 하고 있거든요. 네. 여러분 두바이에 엄청 폭격을 했잖아요. 네. 두바이에 왜 폭격한지 모르죠. 두바이에서 그러니까 작년 12월 달에 미 재무부 장관이 이야기했잖아요. 작년 12월 달에 이란의 리아라를 폭락시킨 게 두바이 금융센터에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를 때리는 거죠. 그리고 두바이에 뭐가 있습니까? 두바이에 트럼프가 두바이 그 하고 투자를 엄청 많이 했어요. 거기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트럼프가 왜 화를 내는 거예요? 자기 자산이 지금 날아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칼리파 그 세계 최고 빌딩 그 근처를 막 때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미군들이 있는 기지 때리고 미군들이 숙소를 5성급 호텔에 쓰면 거기를 때려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미군들이 다 쫓겨난 상황이고 미군들이 거기 왜 있습니까? 거기 있는 토호국들이 자기가 안보에 유리하다고 생각했는데 미군인들을 때리니까 미군이 있으면 더 안보에 불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전쟁이 끝나면 미군이 다시 들어가기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다 복구를 해야 되잖아. 그럼 그 돈을 대는 문제가 생각할 건데 자기 나라들 그 각 나라들이 돈 안 될라 그럴 거예요. 그럼 미군이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아니면 자기 돈으로 해야 되는데 아마 그냥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미군이 지금 그게 기지가 80여 군데 있거든요. 80여 군데가 계속 폭격을 받고 많이 죽고 있어요. 뭐 어느 정도 죽었는지는 이야기를 안 하지만은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다음이에요. 미군부터 먼저 때리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뭐니까 이제 거기도 때리고 있는데 물론 아직까지는 이란이 절대적인 피해를 많이 입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상대적인 그 효과는 지금 걸프 지역이 힘들죠. 그래서 아마 그 석유로 먹고 살던 나라들이 되게 힘들을 게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니까 쿠웨이트가요. 사담 후세인이 90년대에 침공하기 전까지는 쿠웨이트 그러면은 지금 두바이보다 훨씬 부자였어요. 부의 상징이었어요. 그 조그만 나라에 석유가 많이 나니까 쿠웨이트 왕족들은 정말 뭐 지금 사우디 왕족들보다 훨씬 돈을 멋대로 쓰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사담 후세인한테 공격을 받았죠. 그리고 걸프전 이후에 그 이라크가 다 보상해 줬어요. 그렇지만 쿠웨이트가 지금 그 지위를 회복합니까? 우리 지금 쿠웨이트는 모르잖아요, 거의. 왜 공격 안 받고 나니까 이제 투자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 이제 뭐 좋은 거 지나도 사람들이 안 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바이도 지금 그야말로 그 중동에 있는 서방처럼 뭐 웬만한 부자들은 거기에 집 사놓고 했잖아요. 개발해가지고 엄청나게 좋고 뭐 대부분 두바이가 아시아에서 아프리카나 유럽을 가는 중간 허브 도시라서 이렇게 거치 가잖아요. 아프리카를 가면 두바이 잠시 들렀다 가기도 하고 하루 머물다 가기도 하고 두바이 휴양도 가고 시설이 잘 돼 있으니까. 그런데 앞으로 관광 오겠어요? 제가 볼 때는 한 10년은 그러니까 그 관광으로 먹고 사는데 한 10년 못 살면 그냥 다 망하는 거예요. 그 빌딩을 유지하고 이런 것들 전부 다 이제 그게 대부분 사람들이 와줘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쟁을 잘못해가지고 미국의 우방인 나라들 다 망해버렸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이게 그냥 폭격으로 끊어 앞으로 몇 달 동안 할지 모르지만은 거의 없어졌다 생각하면 되고 에너지는 우리도 지금 그래서 우리가
180일입니까 비중량이 그렇게 있고 우리가 한 60% 정도를 70%를 거기 가요. 일본은 90%를 거기서 가져오고 그런데 대체할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미국하고 그 우크라이나 지원하는 손 꺾고 러시아하고 협력하고 러시아 걸 사야 돼요. 우리가 아니 빨리 하는 게 좋아요. 그건 괜히 미뤄놓을 거 없고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어쨌든 상황은 되게 어렵죠. 어쨌든 그런 상황입니다. 막 근데 중국하고 인도한테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에너지를 그동안 팔았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저렴하게 안 팔고 또 다시 가격을 좀 올려서 여기저기에 팔게 될까요? 러시아가? 아니 그건 보통 이제 어떻게 네. 하는 거니까 그건 장기 계약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픽스드 프라이스로 하는 게 아니고 플로팅으로 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기준유가 두바이유라든지 아니면 웨스트 텍사스유라든지 뭐 스팟 가격은 너무 변동이 심하니까 선물 가격 중심으로 해가지고 몇 가지 가중치 해가지고 평균 무빙 에버리지를 정한 다음에 그걸 달달이 그거에 몇 프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석유가 예를 들어서 뭐 여기저기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각 석유가 다 질이 다 값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구성이 다르니까 값이 있다 치면은 그 지수에다가 이런 거 변동성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러시아 석유는 웨스트 텍사스 중진류 값의 80%다. 그 평소에 그럼 80%에 10% 에너지 해가지고 70%로 팔게 뭐 이렇게 계약을 하면은 이게 오르면 따라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자체 뭐 픽스 프라이스로 만약에 장기 계약을 한 것 같으면은 이제 러시아가 부담이겠지만은 이제 그렇지 않으면은 뭐 그 보통 그렇게 계약할 조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일관적으로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죠. 그럼 러시아 내 이제 신흥 재벌과 푸틴과의 관계는 현재 어떤 식으로 형성이 돼 있나요? 예, 그러니까 그 러시아가 90년대 왜 망했는가 하니까 이제 그 소련이 붕괴되고 러시아가 되면서 이제 혼란 틈에 그 러시아는 자원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 자원들을 누가 들어가 했는가요? 월가가 들어가서 했어요. 월가라고 하면 약간 어폐가 있고 영국의 이제 로스차일드나 이런 거대 가문들이 앞잡이 그 집사들 조지 소로스 같은 그런 집사들 세워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 하는 거죠. 이 본래는 그 자금을 전부 이제 로스차일드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월가를 통해서 뭐 월가에 있는 자기 은행들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분산 형태로 들어가 가지고 이제 국영회사들 돌이친 거예요. 그 러시아가 이제 소련 시절에는 국영이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자본주의로 바꾸면서 그 국유 재산을 국민들이 나눠야 되잖아요. 재산을 분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째 보면 소련이라는 나라가 사망하고 유산을 이제 그 새로운 신흥국이 받는데 그걸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그 기업을 예를 들어서 기업의 그 주권을 쫙 나눠 가지고 이렇게 쿠폰으로 나눠 줬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한 100원 하는 가치를 한 1원에 누가 다 사 모아 가지고 그러니까 소련 사람들은 당시에 늘 배급 받았기 때문에 그냥 배급 주는 걸 생각하고 이게 중요하다 생각 안 하니까 뭐 여러 가지 해 가지고 소위 말해서 시골에 할머니들 이렇게 속이듯이 해가지고 싸게 받아와가지고 그걸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경제가 어려우니까 뭐 당장 이렇게 필요하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줬다가 그게 다 어디로 갔는 거니까 이제 영국의 금융자본한테로 간 거예요. 물론 거기에 있는 올리가들이 있었죠. 올리가들은 그 이제 러시아 내 자본인데 영국 자본하고 친한 사람이잖아요. 누구겠어요? 다 유태인들이에요. 그 유태인들이 이제 그걸 쭉 장악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러시아는 그 1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가 하니까 남자 평균 수명이 10년이 감소했어요. 10년 사이에 90년도 사이에 9점 몇 년인가 그래요. 그리고 뭐 그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술 중독에 있고 막 그 살인 사건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심지어는 러시아 여성들이 몸팔로 여러 나라 다니면서 우리나라에도 오고 그랬어요. 90년대 이때 그랬어요. 그런 정도로 뭐 어디 자세히는 모르지만 길 가다 보면 러시아 미녀 이렇게 뭐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힘드니까 나온 거죠. 뭐 자존심이 있는데 그렇게 하겠어. 그러니까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제 나온 건데 그런 상황을 푸틴이 들어가 어떻게 정리했는가 하니까 푸틴이 이제 99년도 이제 권한 대행으로 있다가 이제 자기가 2000년도부터 이제 99년도부터 대통령을 했잖아요. 2000년 되면서 그걸 하면서
올리가들 다 불러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규칙이 정치를 하지 마라. 장사는 그대로 해라. 사업은 계속 하는데 경제 특권은 그대로 준다. 대신에 돈을 해외로 빼돌리지 말고 국내에 투자해라. 그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2000년도에 외환 보유고가 러시아가 90년대 IMF 맞았거든요. 그래서 뭐 디폴트 선언하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뭐 돈이 없어가지고 심지어는 우리나라 기업들 그때 진출해가지고 러시아 인심을 많이 산 게 그 헐값에 뭐든 넘겨야 되는데 그걸 돈이 없으니까 일단 받아준 다음에 나중에 그걸 그 값에 다시 팔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민심을 샀어요. 그래서 한국 기업들에 대한 러시아의 어떤 그 인상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우호적이었는데 어쨌든 러시아가 2000년도에 외환 보유고가 280억 불이에요. 였어요. 지금 현재 7천억 불이에요. 그걸 뭐 유가가 올라서 그렇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유가가 오르면 돈을 벌지만은 그 돈을 국내 재투자를 하면은 국내 산업이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재투자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게 이제 결정적으로 중요한데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니까 국민들이 잘 살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푸틴을 좋아하는 이유는 딱 그거 하나예요. 90년대를 겪어보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 러시아가 잘 산다. 그거예요. 그거 나머지는 러시아는 지금도 공산당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련 시절부터 있던 공산당이 정당으로 활동하고 있고 그 사람들 주 슬로건이 뭐겠습니까? 재벌들 돈 다 뺏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푸틴을 독재자로 보시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늘 하는 그 좌 공산당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재벌들 돈을 다 뺏어야 된다. 국가 건데 저것들이 부유했다. 이 사람들은 당이 없어질 때까지 그걸 추구할 거예요. 그런데 푸틴은 장사하게 냅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재벌들을 통제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푸틴이 없어지면은 재벌하고 결탁할 수도 있고 재벌에게 옐친처럼 좌지우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너무 싫었던 러시아 국민들 대다수는 푸틴을 지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리가하고 푸틴 관계는 올리가들은 푸틴이 없어지면 좋겠죠. 당연히 없어지면 좋는데 그거를 이제 푸틴이 맡고 있으니까 답답하지만 생존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국민들은 좋아한다. 요 관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러시아가 약간 국가 자본주의 비슷하게 돼 있다. 그 돈을 가지고 뭐 투자하고 이렇게 경제 계획을 세우고 하는 건 아니지만 큰 틀에서 푸틴 말을 안 들을 수 없는 그런 거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외국 자본들은 푸틴을 싫어하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다 통제했던 런던 금융에서는 지금 올리가들 그 자세히 보시면 올리가들이 다 어디 런던에 큰 아니면 유럽의 모나코 같은 데 뭐 엄청나게 화려한 요트 같은 거 해놓고 생활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진들 보시면은 뭐 전부 자기 그 사람들이 유럽의 부호들처럼 행동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돈을 이제 영국 금융가가 좌지우지했는데 그게 다 뺏긴 거죠. 사실상 다 뺏긴 거고 이제 그 돈을 움직일 수 없으니까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게 사실 러우전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아니에요. 러시아를 무너뜨려가지고 쪼개가지고 그 자기네들이 그 러시아의 자원을 장악하려는 거예요. 그 큰 그림을 보셔야지 러시아전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경제 밝으신 분들이니까 아시겠지만은 이런 모든 어려운 일에는 항상 꾸이보너라는 용어가 있어요. 누가 이익을 보느냐. 영어로 하면 follow the money. 돈을 쫓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전쟁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냥 뭐 우리는 잘 모르니까 뭐 푸틴이 독재자라 그러는데 그래요. 민주주의인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간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우크라이나를 움직이는 사람 전부 다 영국 스파이들입니다. 지금 젤렌스키 경호원들이 다 영국 사람들이에요. 우크라이나 사람도 있으면 언제 젤렌스키 죽일지 모르니까.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에 가장 투자를 많이 한 사람은 누굽니까? 영란은행이에요. 지금 우크라이나 부채를 채권을 갚지 못하니까 늘 디포트 상태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회가 채권 조정을 해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게 들어가 있는데 뭐 많은 건 아니지만 들어가 있는데 채권 조정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 30% 원금 깎아주고 뭐 20년 동안 유예하고 20년 후부터 좀 내라는 식으로 거의 거저주다시피 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왜 그렇게 하는 거 하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채권 값을 막 떨어뜨리면 또 떨어지면 그걸 또 사요. 한쪽에서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금융 스킨 비슷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전문가들이 채권하는 분들이 알 수 있는 거지만은 저는 뭐 그런 데이터가 없으니까 모르지만 움직임을 보면은 지금 돈 때문에 그렇고 실제로 사적 펀드는 제일 많이 들어간 게 블랙락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항상 레리 핑크스하고 영란은행이 와가지고 채권 조정을 해요. 한 1년에 한두 번씩 하는데 만기가 돼가지고 못 갚고 할 때. 그래서 이게 자본 싸움이거든요. 자본 싸움은 아무 이야기를 안 해요. 정보도 좀 없죠. 왜냐니까 지분 장부를 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면 여러분 회사 장부 보려면 여러분 주식 투자했는데 삼성전자 장부 좀 보자. 지분 5%가 있어야 보잖아요. 아무나 주권 있다고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통제하는 거죠. 아무도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는 겁니다, 일반은. 그러나 전체적으로 우리가 뭘 가지고 봐야 되는가 하니까 항상 여기엔 자본이 들어가 있다. 자본이 들어가 있고 누군가 손해를 보고 이익을 보고 하는 관계가 있다. 이걸 보셔야 됩니다. 네, 만약 그리고 러시아가 스위프트망에 복귀하게 된다면 글로벌 금융시장은 또 어떤 충격을 받게 될까요? 뭐 사람들이 생각해 서방에서는 좀 긍정적인 충격일 거라 생각하잖아요. 네. 러시아가 들어오면. 근데 스위프트 시스템을 좀 아셔야 되고요. 지금 대체 시스템이 CIPS라는 겁니다. 크로스 보더 인터뱅크 페이먼트 시스템이라 해서 이거는 이제 위안화를 가지고 국경 간 결제 지급을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요 두 시스템을 비교하면은 스위프트하고 비교하면 어느 정도 차이 나는 거니까 우리 CIPS는 우리 핸드폰 뭐 지금 최신 갤럭시 S26 이런 게 최신이고 뭐 폴드폰도 최신이 나와 있잖아요. 이거라 생각하면은 스위프트망은 옛날에 처음에 냉장고만 하던 이 전화기 있잖아요. 하는 거 이게 1세대 전화기 뭐 2G도 아니고 1G 그런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스위프트는 팩스 시대에 만들어진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결제하는 은행이 있고 양쪽에 거래하는 당사자가 있고 거래하는 당사자 사이에 중간에 은행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이사님한테 뭔가 팔 때 대금을 지급해야 되잖아요. 그럼 대금을 지급하고 보내면은 내 은행에 가서 지급하면 여기가 중간 결제은행을 가고 여기서 이 은행을 가고 이렇게 가는 시스템이에요. 그게 이제 내가 있는 은행이 좀 금융이 안 발달하는 데 같으면 새끼 은행을 한 군데 들러야 되고요. 뭐 우체국 같은데 우체국 예금이나 이렇게 시골에 있으면 이제 하나 더 들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5단계에서 7단계를 거쳐서 거래가 되는 시스템이니까 최소한 2, 3일 걸려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손을 거치니까 수수료가 한 3% 돼요. 그런데 CIPS는 어떻게 되는가? 양쪽 당사자 간에 블록체인으로 거래를 해요. 그러니까 클릭으로 끝나는 거죠. 그리고 비용이 엄청 간단하죠. 비용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그리고 당장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경쟁력이 안 되는 거죠. 경쟁력이 안 되는 건데 지금 스위프트에는 많은 거래하는 사람들이 붙어 있고 이제 CIPS는 신흥망이니까 차이가 좀 나죠. 태국은 CIPS에 가입했어요. 우리도 가입하면 돼요. 이거 뭐 못하는 건 아니니까 눈치 보서 못할 뿐이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CIPS에 가고 싶어하는데 정치적으로 눈치가 보이고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CIPS가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약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강압적으로 스위프트망을 가지고 통제를 하는데, 근데 스위프트의 가장 큰 문제는 뭔가 하니까 이 금융 거래 정보를 누가 알 수가 있잖아요. 누가 중간에 있는 여기는 BIS라는 벨기에에 있는 국제 결제 은행인데 미국에서 잘 알아요. NSA 미국의 이런 보안을 담당하는 NSA가 정보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뭐 옛날에 북한 뭐 하는 스위스 델타 뭐 방코 은행인가 뭐 이것도 없애고 뭐 이렇게 했던 게 정보를 다 아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는 거니까 에드워드 스노든이 그걸 까발렸잖아요. NSA가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거래를 하는 거래 정보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가장 중요한 거래, 무기 거래, 그리고 중요한 돈이 움직이는 특히 마약 거래. 마약은 여러분들이 마약 이 시장이 엄청나게 큰 시장인데 막 미국이 마약을 이야기하면 정치인이 나가 중국의 펜타닐 이야기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약은
팔고 그게 엄청나게 그 시장이 크기 때문에 그 돈은 어디에 가는가에 다 은행에 있거든요. 그냥 길거리에서 이렇게 파는 소매상들은 자기 집에서 막 그 뭐 이렇게 벽에 넣어가지고 현금 따발로 이렇게 하지만은 그거 위에 있는 보스들은 그 돈이 다 은행에 있거든요. 우리가 옛날에 벌써 70년대에 있었던 대부 영화 보면은 그 마피아들이 술이나 뭐 어떤 매춘이나 도박이나 마약이나 이런 걸로 벌은 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래서 자기네들이 길거리에서 벌은 돈을 큰 비즈니스로 만드는 걸로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교황도 거기 들어가고 이제 합법화하는 그 과정이 들어가잖아요. 마찬가지 거기에 다 은행원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이 다 알고 있어요. 그 마약 정보는. 그래서 마약 단속하는 게 중요한 게 은행만 잡으면 사실상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있죠. 왜 그러니까 이 자본들이 다 마약 자본들이에요. 금융 자본들이 다 마약 자본이라 생각하면 되고 실제로 영국이 중국을 아편 전쟁으로 일으켰잖아요. 아편 전쟁으로 벌은 사람들이 하버드도 세우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큰 네트워크 자체를 물론 지금 마약에 의존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지만은 은행이 대부분 알고 있고 이 시스템을 그러니까 큰 돈을 누가 관리하는가니까 NSA 같은 데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벨기에가 무슨 실권이 있는 것 같지만은 벨기에라는 것이 하나의 자기네들 어떤 거래하는 뭐 지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영국의 금융 자본들이 다 만든 거다. 미국에 있는 연준이 누구 겁니까? 연준에 실제로 30개 은행들 있잖아요. 시중은행들, 시티뱅크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로스차일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로 분산해가지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적이 불가능해서 그렇지 다 그렇게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 스위프트라는 것이 지금 통제 수단인데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갈 수밖에 없는 길인데 그걸 막으려고 필사적으로 저지하는 거고 그 과정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쟁을 너무 일어나고 있는 지금 총끝에서 발생하는 것만 보시지 말고 그 큰 거대한 걸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국가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 전쟁이거든요. 많은 사람 죽고 많은 돈이 들어가고 많은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결정을 해야 되는 그 큰 일을 그냥 왜 하겠어요? 돈 때문에 하는 거죠. 돈 아니면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럼 2026년 이제 러시아 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내부적 위험 요소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 일단 금리가 가장 큰 문제고요. 그러니까 금리는 지금 경기가 과열됐기 때문에 금리로 시키려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은 민간의 신용이 굉장히 위축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산업 여파가 좀 일어나고 두 번째는 인구하고 노동력이 이제 가장 심각하죠. 전선의 사망자는 별로 그렇게 차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누적이 될 거고 그리고 전쟁이 계속되면은 두뇌 유출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게 잠재적으로 당장의 문제는 안 되지만 10년 내지 20년 후에 이제 경제력의 훼손을 보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이런 재정 지속 가능하냐? 전쟁이 나서 유가가 올라가면은 상당히 이제 뭐 어느 정도 되는데 이게 유가가 좀 떨어지거나 하면은 이제 유가의 변동성이라는 게 좀 있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는 석유파라가 생긴 돈으로 빨리 개발해 가지고 다른 산업을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있고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지금 군수 특수가 소멸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민간으로 어떻게 돌릴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동안에 그걸 다 돌렸는데 이런 측면이 있어서 서방에서는 단기 붕괴는 일어나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서서히 엔진이 식어간다 이렇게 이제 추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것도 엄청나게 큰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종전이 되고 나면은 국내 이제 당장 군수 산업의 비중이 약해지겠죠. 그러면 수출 시장은 엄청 커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수출 못했던 데가 있고 전쟁 나고 나면은 각국이 무기고가 비거든요. 그러면 그걸 채워줘야 되는데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 무기들이 엄청나게 가성비가 높다는 게 입증이 됐기 때문에 가능한 사람들은 러시아 걸 살려 그럴 거예요. 인도, 터키, 뭐 이런 사우디 이런 중간 나라들 있잖아요. 양쪽에 속해지 않는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 뭐 아프리카에 그렇게 크게 무기를 안 사겠지만 그래도 브라질이나 그쪽에 이제 남미 이런 데도 있고 뭐 중간에 러시아하고 관계가 좀 되는 나라들은 많이 살 거예요. 그런 뭐 이란 같은 경우도 나중에 이제 회복이 되면 그러겠죠. 지금 전쟁 중이지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단기에 장기건 상당히 지속되고 아마 미국 이번에 전쟁하면서 가장 미국 방위 산업이 지금 당장 많이 팔지만 큰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 너무 비싸고 효과가 나쁜 게 입증이 됐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이제 이 실전을 했다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실전을 하면서 엄청나게 발전해요. 그거를 아무리 연구 개발만 해도 실전만큼 안 돼. 실전을 하면은 불필요한 거 없애고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게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도 엄청나게 이제 올라갔잖아요. 그 전쟁을 하면서 그렇고. 그래서 중동 국가들한테 엄청나게 할 거고. 그래서 오히려 우리 K 방산한테도 종전되고 나면 약간 위협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유럽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우위가 있는 것이 입증이 됐지만 러시아는 엄청나게 강적이거든요. 그래서 서방한테 파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지만은 이제 중동이나 이런 데서는 러시아 무기가 들어갈 공산도 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경쟁 체제로 되고 우리가 뭐 연예인 걱정을 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러시아 경제 걱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원체 산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탄탄하고 이때까지는 자원을 팔아 살았다면은 지금은 생산력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러시아하고 경쟁하는 나라들이 많이 생긴다. 중국도 러시아하고 경쟁하면은 과거에는 유럽을 완전히 쓸어버렸잖아요. 가성비로. 근데 그게 러시아가 좀 상당히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